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철강과 석유 화학 분야에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을 좁히고 있어 화물연대 복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망과 달리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신한을 필두로 금융권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인지 주목됩니다.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오늘 오후 3시부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비슷한 유통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코인들이 최소 8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만기를 앞둔 건설사 PF 대출의 차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중국 방역 완화 소식이 들리는데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반영해온 만큼 중국발 호재에도 이렇다 할 상승 동력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14일 예정된 FOMC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에 참고해야 할 지표가 우리 시간 내일 밤 나옵니다. CPI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는데 월가에선 11월 P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월치인 0.2% 상승 것 같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전월치인 8.0%에서 7.1%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방역 규제도 완화라는 키워드만 나왔지 실제로는 경기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새로 상장한 이런 종목들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상장한 뒤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가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공모주 투자의 환불권이라고도 불리는 환매 청구권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이 환매 청구권을 대량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주관사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코스닥에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WCP. 이 회사 공모주를 산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오는 26일과 내년 1월 2일까지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란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은 코스닥의 이른바 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 특례로 상장한 회사들입니다. 조건은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투자자 보호, 공모주 가격의 합리적인 책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만 하면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던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주 주가가 부진하자 상장 주관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WCP의 오늘 종가는 각각 9,230원과 51,300원. 이미 공모가인 10,000원과 60,000원보다 10%가량 낮기 때문에 환매 청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WCP의 경우 상장 후 단 한 번도 공모가인 60,000원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WCP 상장 당시 개인 투자자 공모주 비율은 25%. 환매 청구 물량을 사들인 뒤 다시 내다 팔아야 하는 상장 주관사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긴 해요. 지금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한 달 사이에 한 8%나 올라야 지금 54,0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면은 당연히 환매 청구권이 좀 나올 수 있죠. 아직 환매 청구권이 유효한 종목은 선바이오와 윤성 FNC. 마찬가지로 주가가 공모가의 90%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주가 부진 속에 환매 청구 행사가 늘면 가뜩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 주관사들이 주식을 되사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장 주관사가 환매 청구권으로 받은 주식을 한 번에 쏟아낼 경우 수급 교란의 우려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조만간 환매 청구권 기간이 끝나는 종목으로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WCP 두 종목이 언급이 됐는데 이 환매 청구가 많이 나올 만한 종목인지
어떤 기업들이고 전망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석을 개시한 곳이 없고요. 이 WCP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 7만 원 제시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때 이제 상장만 하면 뭐 따상 가나 안 가나 우리가 그런 네. 걸 따져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공모주도 좀 시들시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좀 이렇게 좀 현실화돼가는 모습인데 네. 당장 뭐 어제도 이 반도체주들 내년에 이제 설비 투자 16%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건 내년에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좀 어둡다 이런 전망이겠죠?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1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올 1분기와 비교해서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선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불황에 많은 분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오히려 편의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증가한 BGF 리테일은 4분기에도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도 최근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며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기간에도 이 편의점들이 네, 특수를 맞습니다. 봤다. 우리가 그 소식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확실히 좀 내년에도 전망이 계속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밥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 도시락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엔데믹 전환으로 학교나 관광지 등에 위치한 편의점들의 매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BGF 리테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8%, 17%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 정도로 낮지는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중기적으로 20배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며 주가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기간에도 가격 전가력이 강하다는 이 편의점주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가뭄의 단비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 코스피에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내년에는 안 좋겠지만 이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내후년에는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며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2,700에서 2,800까지도 높여 잡은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 국내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코스피 상단 2,600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더욱더 높은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목표치 2,600에서 2,750으로 올려잡았고요. 약세장에서는 2,100까지, 강세장에서는 3,00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IT와 은행업종 비중 확대 전략을 유효하게 받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에너지나 방산, 또 해외 건설업종의 성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도 코스피 목표치를 2,800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형성하겠지만 매크로 위험이 해결되고 대형주들의 이익이 확실해지면 2,800을 향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우리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까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내후년에는 26%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주가가 펀더멘탈 변화보다 먼저 반응하는 경향 고려해보면 내년 우리 증시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2,100부터 3,000까지 네. 뭐 목표치는 좀 올라가는데 변동성은 상당히 큰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이슈들 있다고요. 네, 내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이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죠. 코스피 200에는 롯데제과가 편입되는 한편 삼양홀딩스는 편출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150에는 인탑스와 디어유, 신라젠 등 11개 종목이 편입되는 한편 카페24와 데브시스터즈는 편출될 예정입니다. 네,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공모에도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다소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편입이 된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죠. 편입되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의 코스닥 150 중에서 유동성 대비 상대적으로 편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WCP와 더 네이처 홀딩스, 이오플로우 등을 꼽았습니다. 반대로 편출 종목 중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으로는 알서포트와 이베스트증권, 서울바이오시스 등을 꼽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삼성증권은 특히 이번 편입 종목 중에서 WCP와 성일하이텍의 경우 편입 시 시총 비중이 1%를 상회하기 때문에 150억 원 이상의 편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느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느냐를 두고 투자자들의 셈법 복잡해지겠네요.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늘 반등은 실패했지만 하락폭은 많이 줄어들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기업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오늘 살펴볼 기업 모빌아이입니다. 이게 올해 IPO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네. 당시 공모가 21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첫날 38%의 급등세를 기록, 그야말로 올해 IPO 가물 속의 단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특히 모빌아이의 상장은 순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증시에 대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회사나 IT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자율주행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섹터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실 최근 뉴욕 증시는 이 자율주행 테마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또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빌아이가 새로운 활기를 좀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예, 상장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신인입니다. 마침 상장 직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결과 어땠습니까? 이날 모빌아이 주가가 5.38% 장중에 한때 한 7% 넘는 오. 강세를 보였거든요. 실적 잘 나왔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예. 또 다만 이제 순손실 규모는 4,500만 달러로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회사가 4분기 그리고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 매출은 5억 2,700에서 4,500만 달러로 모빌아이 측이 전망을 했는데 예. 월가 평균 예상치 4억 8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또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도 17억 8,500만 달러, 월가의 전망치보다 높은 18억 3,1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장을 막 한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사실 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가가 상장 후 한 달 동안은 이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커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를 보고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본격적인 투자 의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모빌아이에 대한 분석은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볼까요? 모빌아이가 강력한 반도체와 또 센서 소프트웨어로 기존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까지 30% 중반대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뉴스트리트 리서치 역시 자율주행 기술 산업이 2025년에는 7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2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모빌아이가 테슬라와 함께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전체 월가의 투자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4개 기관 중에 11곳이 매수를 투자를 제시했고 또 3곳이 보유를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평균 41달러, 최고 목표가는 시티그룹이 제시한 77달러인데 현재 주가의 2배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77달러면 지금 주가가 30달러 선이니까 한 2배 훌쩍 넘는 상승세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 분석이 테슬라와 함께 시장 리더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평가에 비해서는 기업이 좀 생소하다 싶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입니까? 물론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의 강자다 이런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시장을 선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선구자 또 아버지로 꼽히는 암논 샤슈아 히브리드 교수가 1999년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아직 자율주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창업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이제 차량의 차선 이탈을 감지하는 에이다스,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요즘 탑재가 안 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시장은 모빌아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예. 이 회사의 현재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칩 IQ를 개발을 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원래 이 IQ를 기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2016년에 오토파일럿 충돌 사고가 있으면서 두 회사 사이가 좀 틀어졌고요. 이후 예. 테슬라가 자체 기술을 개발했죠. 자, 모빌아이의 IQ는 현재 레벨 2와 3 사이, 그러니까 레벨 2 플러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앞두고서 뉴욕과 파리, 도쿄, 상하이 등 세계 대륙의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시범 주행을 선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주로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구현이 쉬운 고속도로용 자율주행 전기 트럭 세미 홍보에 주력했던 것과 좀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에는 레벨 4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성으로서는 가장 선두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빌아이 이렇게 기업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지 기술은 이미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모빌아이 이렇게 좀 같이 좀 거론이 되곤 하는데 네. 지금 두 회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빌아이는 레이더와 라이더를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이더 6대 그리고 라이더는 3대를 사용해서 360도 모든 방향의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요. 테슬라 FSD는 라이다나 레이더 대신에 8개의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FSD 베타를 달고 달리는 테슬라 차들을 통해서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겠죠. 예.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라이다와 카메라 이런 기술 경쟁보다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과연 현실화, 대중화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8년간 준비해오던 자율주행차 애플카 출시 시점을 1년이나 미뤘고 예, 그랬죠. 또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낮췄거든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TCI 펀드 매니지먼트가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 웨이모의 투자 축소 의견을 제시했고 또 포드와 폭스바겐도 최근 10월 말에 자율주행차 회사 아르고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아이 역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매출을 독점적인 자율주행 기술에서 창출해낼 수 있을지는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연말 분양시장에 싸늘하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둔촌 주공 청약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내년 건설과 부동산 경기 전반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 기자, 일단 한때 10만 청약설이 돌았던 둔촌 주공입니다. 일반 분양까지 끝이 났는데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서요? 네, 일단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난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 지역 그리고 어제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2순위 청약이 남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특별 공급분을 제외한 일반 공급분 한 3,700가구 모집에 약 17,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7대 1에 그쳤습니다. 일단 숫자로만 보면은 미달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6대 1, 즉 모집 가구 수의 5배수가 넘는 인원이 몰리지 않으면 후순위 청약을 받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보다 많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 당첨자를 뽑는 것이고 또 둔촌주공의 경우 이에 따라서 한 못해도 2만 5천 명 정도 이상이 2만 5천 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다는 뜻인데 여기에 지금 한참 못 미치는 인원만이 청약을 신청한 셈이고요. 여기서 한 17개 주택형 중에서 이제 절반이 넘는 9개 주택형이 이제 오늘 2순위 신청을 받게 되면서 지금 1순위 마감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진행한 장위 4구역 재개발 장위자의
장위자이 레디언트 역시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특공 물량을 제외한 이제 한 950가구 모집에 한 3,000명 정도가 안 되는 인원이 신청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 3.1대 1에 그쳤고요. 이 역시 한 16개 주택형 중 12개 주택형이나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당해 마감이 당연했던 이 서울 주요 입지 분양 단지마저 굉장히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불패라는 말도 옛말이 된 셈입니다. 지금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재개발 최대어죠. 예. 이 둘 단지 다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던 단지들인데 실제로 이제 견본주택의 경우도 이제 사전에 뭐 가서 방문 접수가 굉장히 꽉 찰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두 곳 아닙니까? 예. 정작 청약 결과가 이런 관심도에 못 미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좀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예. 특히 이제 둔촌주공과 장위 4구역 모두 좀 정부가 중도금 대출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준 이후 처음으로 나온 단지라는 점이 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 중도금 대출 혜택도 마다할 만큼 대출 이자 부담이 높다는 그런 소리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 이제 신규 분양이라는 게 기존 주택 가격 대비 분양가가 한 최소 10% 넘게 저렴할 때, 바꿔 말하면 10%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될 때 이제 가수요를 포함한 청약 수요가 몰리고 한 5%에서 10% 정도 저렴할 때, 즉 시세 차익이 한 10% 안쪽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은 실수요자 위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단지 모두 좀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좀 분양가가 크게 경쟁력 있지 않았고 따라서 견본주택에 몰렸던 인파가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둔촌주공 인근에 이제 좀 새로 지어진 고덕 그라시움만 봐도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지난달 실거래가가 한 13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같은 면적의 둔촌주공 분양가가 한 13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죠. 또 여기에 실거래가가 좀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선뜻 청약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6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레미안 원베일리가 160대 1대 1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좀 한 자릿수 경쟁률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둔촌주공은 내년 1월 그리고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각각 정당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미달은 아니지만 지금 예비 당첨자 인원도 채우지 못할 만큼 좀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미계약 물량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내년 분양시장 향방을 결정할 가늠작격의 단지에서조차 좀 이런 우려가 짙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 침체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약도 아쉬운 결과였는데 미계약 물량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이어서 신규 주택 분양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재건축 3대 규제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도 건물만 튼튼하면 재건축을 불허했는데 이 같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반면 주차 대수나 층간소음 등을 보는 주거 환경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구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민의 불편이 심각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는 2차 안전진단 절차를 없앴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 4천 가구를 비롯해 노원, 강남, 송파 등 30년 이상 된 서울 및 1기 신도시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는 당초 예정보다 빠른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시장은 규제 완화에 안도하면서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분양가가 시장 가격보다 많이 낮을 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우하향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들이 적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재건축 3대 대못이 모두 뽑혔지만 공급 위주의 대책들인 만큼 부동산 한파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이렇게 재건축 대못을 하나 뽑아낸 셈인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자금 수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역시 건설사들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좀 분양 시장 열기가 꺾이면서 미분양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한 4만 7천 가구 정도로 이제 부동산 침체기를 가르는 기준인 5만 가구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한 달 새 특히 서울에서만 12% 증가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중에서도 이 준공후 미분양이 늘면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설사 유동성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금리 인상으로 건설사가 좀 신용 보강을 제공한 PF, ABCP 금리가 거의 10에서 15%대에 육박하고 또 일부 현장에서는 2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량한 건설사가 지금 신용 보강을 제공한 현장도 그렇고요. 예. 지금 이런 이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사 대금까지 못 받게 되면 아니면 늦게 받는다거나 이러면 예.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둔촌주공이나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는 현장인데 이런 회사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재건축을 비롯한 좀 도시 정비 사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금 중소형이나 대형 건설사 할 것 없이 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현장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네. 올 들어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좀 현대건설, 또 HG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3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현산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 흐름이 조 단위 이상 깎아먹은 예. 그런 셈이 되고요. 장위 4구역 시공사인 GS건설도 지금 1년 새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사업장의 청약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지금 최종 경쟁률 5대 1을 이런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종 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못하면 미계약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일단 둔촌주공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계약 물량이 한 30%가 넘으면 이 사업비 차환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PF 차환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시공단이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차입금이 추가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상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는 돈은 늘고 또 돈 들어올 구석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착공 물량, 즉 건설사 매출에 반영될 이런 착공 물량이 올해보다 한 23% 이상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다운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방서호 기자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다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유통형 부분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B2B 게임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디지털 자산 관련법 등등의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암호화폐 위믹스가 오늘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들 심층 분석합니다. 이민재,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 기자,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위믹스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급락 마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모두 급락하면서 이 50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20.29% 하락한 3만 5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위메이드의 계열사인 위메이드 맥스는 20.50% 내린 9,460원,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4.29% 내린 13,4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게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한 차례 하한가를 맞은 뒤에 오늘 추가로 20%가 더 빠진 겁니다. 이게 위믹스가 위메이드 사업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위믹스는 이 위메이드가 추진해온 블록체인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난해 출시했던 이 위메이드의 미르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번다 이런 P2E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미르포의 월 평균 접속자 수는요, 이 6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위믹스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현금화한 규모를 살펴보면요, 약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자금은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분야에도 사용이 됐고요. 또 위메이드 플레이를 인수했던 것처럼 이런 지분 투자에도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사업을 이끌어온 핵심 자산인 위믹스가 흔들리니 위메이드 그룹주 역시 함께 흔들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위믹스 코인 시세도 이번 사태 직후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이제 폐지될 때 코인 시세는 어땠나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전체를 봐도 크게 내리막길입니다. 일단은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올해 초에 거의 9,600원대였는데 예. 이후에 오늘 오후 3시 거래 종료 체결 가격은 209원입니다. 이 마이너스 98%, 46분의 1토막이 난 건데요. 상패가 결정나기 직전 가격인 2,350원과 비교해도 한 11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최저로는 167원까지도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위믹스 홀더는 이번 상패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수억 원이 증발했다라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메이드의 다음 행보까지 버티는 것 외에는 이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위믹스를 옮기는 홀더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출금까지 동시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래소별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코인원 같은 경우에 제일 빨라서 오는 22일, 또 업비트는 7일까지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원이 결국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당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주장들처럼 위믹스 유통량에 좀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였죠? 예,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 사유를 제시했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먼저 위메이드는 3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위메이드는 거래소가 상패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량보다 많았다고 판단하고 또 이는 상장 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믹스는 닥사의 회원사가 같은 이유로 위믹스 상패를 결정한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법원은 닥사 내부의 결정이 소속사 모두를 구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위메이드는 상패 결정 전에 사유 같은 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패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사전에 결과를 통지하면 또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판결문에 보면 이제 상장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거래소들의 어떤 재량을 좀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거래소가 부당한 이유로 상장 심사를 좀 제한할, 이럴 경우는 반드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여전히 쟁점인데 위메이드 측은 이제 싸움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승산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처분 신청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걸 비춰본다면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게 업계의 중론이긴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실 위믹스가 제기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저도 판결문 약 4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읽어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연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서 이 위메이드와 위믹스 생태계는 건재하다. 또 위메이드가 가야 할 길에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번 판결로 힘을 얻은 닥사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분한 소송에서도 이번 이 재판부가 이번 이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던 그런 판결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 쟁점은 결국 이제 유통량 문제거든요. 위메이드가 당초 이제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유통을 했다라는 게 이제 상장 폐지의 이유였는데 유통량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메이드의 주장처럼 코인의 유통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런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소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굉장히 거래량이 조금씩 유통량이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위믹스 유통량의 문제, 쟁점이 됐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맡기면 이자를 주거나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왑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위믹스 159만 개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3,580만 개의 위믹스를 담보로 맡겼고 그 담보로 다른 코인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담보로 맡긴 코인도 유통량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건데요. 예. 이 위메이드의 입장을 살펴보면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 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래서 장영국 대표도 실제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유통량의 기준을 알려달라고 거래소 측에 요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위 쟁점에 대해서 이 유동성 공급에 활용됐던 물량 159만 개 같은 경우에는 계획량에 미치지 않는 물량이고 또 담보 물량으로 사용됐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리해서 이 유통량 위반 사유가 해소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닥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량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예. 이에 대한 근거를 법원의 어떤 가처분 때도 계속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보로 코인을 이제 맡겨도 당장은 유통이 되지 않지만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 모두 유통량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닥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닥사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약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거쳐서 소명을 했지만 이 제출한 자료들의 수치가 달랐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가 또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계속했는데요. 법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유통량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발행인이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서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닥사는 또 이 과정에서 위믹스 측의 임직원이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 이 논란의 과정에서 위믹스나 어떤 위메이드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위믹스를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위믹스 홀더 같은 경우에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장돼 있는 거래소들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해외 유명 미국 거래소 이런 것들을 상장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서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마켓 캡에 위믹스의 어떤 공급량과 유통량을 실시간 연동하고 또 바이낸스 커스터디라고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어떤 투명성 강화에 계속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위믹스 홀더들은 바이낸스의 상장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도 상패가 결정된 다음 날에 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상장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중요할 텐데 이들 거래소도 그간의 이력을 살펴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루나나 테라, 또 FTX 파산 등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사실 의구심이 있는 위믹스에 이들 거래소들이 과연 손을 내밀어 줄지가 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또 이 위믹스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미국 상장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원화 마켓이 아닌 국내 어떤 코인 마켓에 상장을 하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한 30분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국내 코인 그 마켓인 쥐팍에 이제 그 쥐닥에 상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믹스 홀더 입장에서는 숨통은 트이겠지만 신뢰 회복이 없다면 이전 수준의 가격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또 일부 해외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약간 좀 위믹스와의 거리두기에 들어간 그런 종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믹스 외에도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코인들 중에서도 유통량 문제, 요건이 안 맞는 코인들 존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슷하게 제기할 만한 코인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같은 경우에 이 유통량이 계획은 제공했지만 실제 유통량은 계획보다 좀 작은 케이스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비슷한 잣대를 대면 해당 코인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실제 유통량보다 만일 계획보다 적으면 일종의 자본시장으로 따지면 품절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한두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통량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 관련 숫자에 차이가 있는 코인들은 최근에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라라든지 스테픈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유통량 그리고 유통 계획들을 어느 하나 정도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거래소들이 살펴보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상장한 다른 코인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정 싸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상장하는 코인들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 거래소도 위믹스보다 더 쉽게 통과를 시켜주진 못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장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발행 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는 ICO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심사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O도 위믹스 사태를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쉽게 좀 진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장 기준이 모두 공개가 되면 이를 악용하는 발행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노출을 꺼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통량 등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곧 나올 디지털 자산법이라든지 IO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3일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법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당국도 이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메이드의 검사를 나가는 방안까지도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위믹스가 일단 닥사라는 거래소 연합체를 통해서 상폐가 당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과 일정 부분 조율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해서 위믹스 결정에 대해서 닥사와 긴밀히 소통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상폐 관련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자료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당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또 이번 위믹스의 어떤 선내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당연히 향후 이제 법 제도 등도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당정에서 선 규제 후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규제 기준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위믹스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들이 무더기로 상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 이민재, 정호진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저축은행만의 단계형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취약, 연체 차저분들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넘어 고객들의 신뢰를 받으며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뒤 9일 만에 추가 압박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 범위를 대폭 넓히며 압박 수위를 높인 건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서입니다. 2주간 동안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강제 출하량은 평상시의 약 절반 수준으로 석유화학의 경우도 3분의 1 넘게 떨어지며 모두 2조 6천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나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공장들은 당장 이번 주부터 생산 라인 가동 중단과 감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그 특성상 한 번 멈춘 뒤 재가동되기까지 최소 보름이 걸리는 데다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1,200억 원이 넘는 매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와 같은 연관 산업의 피해로 연결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집단 운송 거부로 납품이 지연돼 해외 바이어 거래선이 끊기고 원부자재 반입 차질로 생산 중단이 우려된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때와 마찬가지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는데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 운송사는 240여 그리고 대상 차주는 10,000명 정도고요. 철강은 155곳에 6천여 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 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업무 개시 명령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상시의 10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번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조치로 조만간 철강 자재 수급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면서 총파업 동력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화나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선복귀 원칙하에 초강경 대응 수위를 유지하면서 노정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에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2차 총파업에 나서며 강경 대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산업계의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이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선복귀 후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조용병 현 회장은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할 때라며 용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1986년 신한은행 입행 이후 국내 지점과 일본 현지 법인을 두루 거쳐온 진옥동 행장. 이후 2008년 오사카 지점장을, 2015년에는 SBJ 은행 법인장을 거치는 등 신한은행의 핵심 라인인 일본통 인사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신한은행장으로 부임한 뒤 신한금융회장 최종 후보가 되기까지 4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한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온 그는 신한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행장이 된 이후 직원들과 격이 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가 하면 수행비서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등 소탈한 모습으로 경직된 은행 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은행 사업 측면에서도 단순한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판매를 지향하는가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화상 상담과 원격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 후보자는 향후 100년 기업, 지속 가능한 신한을 만들기 위해 비재무적인 분야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도 같은 무게의 크기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내부 통제라든지 고객 보호, 소비자 보호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3년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회장은 세대 교체를 통해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님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직원들이 서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회원으로 입행해서 최초의 행원 출신의 은행장이고 회장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게 조직에 맞겠다.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유력한 연임 후보였던 신한금융의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NH와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점쳐집니다. 현재 NH는 손병환 회장이 물러나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고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 금융지주 인선에도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버려질 자원을 친환경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열풍이 백화점 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폐의류로 만든 포장재부터 화려한 무늬의 패션 소품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소비자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앞 보행로에 벤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야외 의자지만 제작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손잡고 다 쓰고 남은 화장품 공병을 모아 만든 의자입니다. 현재 이 백화점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포장재와 보냉백을 만들어 선물 세트 포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질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자연 선순환 인식 확산에 동참하고자 폐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벤치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패션 잡화 부분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지 줄이기에 집중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화점 한 개 점포에서 하루에 2톤 가까운 폐지가 발생하는데 현대백화점은 이를 친환경 소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버려질 포장 용지와 서류 등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쇼핑백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8,700여 톤의 폐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안 카페에서 활용하는 일회용 컵도 모두 재활용 소품으로 바꿨는데 고객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재활용 컵만 200만 개를 넘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친환경적인 컵을 사용하는 게 더 환경적으로 더 좋으니까 더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컵을 재생해서 쓰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파우치와 카드 지갑 모두 백화점에서 나온 폐기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백화점 대형 현수막은 행사가 끝나면 대부분 버려지는데 롯데백화점은 이를 수거해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과 함께 패션 굿즈로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추석 선물 배송에 쓰인 보냉백 9,000여 개도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새 상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은 어떤 소재에 어떤 부분을 활용했느냐에 따라 제품의 질감과 디자인이 달라져 희소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버려질 폐기물을 판매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환경과 상품성 모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좀 예쁘게 상품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면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면서 이제 다른 제품들도 업사이클링을 좀 진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자원이 순환되면서 조금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존의 재활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재활용 문화. 유통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